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기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친구의 문제죠. 바로 청년 실업, 지금의 문제, 곧 문제가 닥칩니다. 자, 우리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한번, 이건 진짜 그러시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청춘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게 제가 잘못한 건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도 사실은 이게 정말 시리어스하고 굉장히 진지한 문제라 저도 그럼 좀 더 죄송한 말씀 드렸고요. 진짜 우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어떻게 청년 실업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거든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전체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사실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 청년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특히 높아졌는데 어쨌든 그 이후 10년 동안 계속 청년 실업률은 다른 나라 국가는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수요와 공급이니까 어쨌든 청년 실업도 청년 공급자는 많은데 이걸 쓰고자 하는 일자리는 적다, 이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사실은 90년대생, 맞죠?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뒤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공급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일본도 이랬었고요.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건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이죠. 근데 대기업 일자리가 어떻게 됐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은 잘 돼도 일자리는 잘 늘어나고 있지 않죠. 대기업의 우리 고용 창출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반도체는 잘 되더라도 사실 뭐 반도체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라는 거는 굉장히 취약하기 나름 뿐이니까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하는데 그럼 이게 진짜 정답이냐? 자, 이게 진짜 정답이냐는 거죠. 오케이? 틀린 답은 아닌데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첫 번째, 시간이 흘러야죠. 그럼 지금 인구 많았던 친구들이 나이가 드시면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정부가 대기업 보고 고용 창출하라고 강요하거나 대기업이 고용 창출을 늘리고 대기업이 더 잘 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 매출 느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나오죠. 이런 거. 대기업 고용이 국내는 8%밖에 안 되고 해외 회사밖에 안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큰일이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사도 굉장히 재밌는 게 거꾸로 이 얘기는 세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 젊은이들 고용 창출하고 있는 거랑 상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계 기업 다니는 친구들 엄청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한국은 특히 많이 나오죠. 청년 실업이 늘고 있는데 일본 경제는 줄어드니까 일본 경제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때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이때는 일본의 이때랑 비교할 때죠. 어차피 인구 구조가 바뀌어 나가면 우리도 실업률은 떨어져 나갈 거니까. 방향성은. 이때 일본의 실업률이 어떻게 늘어나? 일본 항상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죠. 우리도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요. 왜? 인구 구조가 이렇게 쫓아가니까. 젊은 애들 진짜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돼야 됐습니까? 지금 이거 일본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이 한 게 뭡니까? 청년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가 단가이 세대가 은퇴했잖아요. 우리로 치면 베이비붐 세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 일본 나이가 드시면서 은퇴했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는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이 단가이 세대가 나간 일자리를 젊은 세대들이 메꿔야 되는데 젊은 세대의 수가 적으니까 쉽게 메꿔지니까 청년 실업률이 없어졌죠. 우리도 그럴 거라고요. 그럼 이때 어떻게 일본의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 올라갈 때 일본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랑 달라요. 일본 청년 실업률에 우리 지금 청년 실업률도 유럽의 청년 실업률하고는 좀 달라요. 유럽은 항상 청년 실업률이 높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높은 건 맞아요. 왜? 미국은 훨씬 낮으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때 문제는 뭐였냐면 일본이 실업률이 높았을 때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용어예요. 첫 번째 나왔던 게 무슨 족이었죠? 니트족.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얘기 들어보셨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죠? 일본에서 나온 얘기예요. 유럽 애들도 저 용어를 몰라요. 유럽이 실업률이 더 높은데 왜 일본에선 저 용어가 나오는데 유럽엔 저게 없었을까요? 이게 이해하는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교육도 안 받고 고용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있다는 뜻이죠. 저 말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취업 포기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취업 포기자인데 교육을 안 받는 이유는 뭐죠? 독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인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교육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취업의 문제는, 청년 취업의 문제는 고졸자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취업은 일본은 뭐가 되느냐? 대졸자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왜 니트란 말이 이해가 되죠? 미국은 저 용어가 왜 없었는지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옛날에 실업률이 높을 때, 청년 실업률이 높을 때는 고졸 애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는 not education이란 뭐냐? 이건 not training은 왜? 훈련을 왜 안 받고 있어요? 교육 다 받고 훈련 다 받았으니까. finish. 작년에 실업자였잖아요. 그죠? 그때 교육 다 받았죠? 훈련 다 받았죠? 그게 니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트가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경제학은 굉장히 재밌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 프리터 들어보셨죠? 프리터가 뭐예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죠. 이건 또 무슨 용어죠? 프리터는? 이름이 멋있어서 프리터지. 정확하게는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럼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과 알바로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다니면서 알바요. 이건 전적으로 생계를 어디에다, 알바에다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케이? 용돈 버는 거죠. 용돈 벌라고 알바하는 사람하고 생계로 알바하는 사람. 프리터는 생계로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예요? 물론 내가 다 돈을 버리지만, 아니,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생계로 알바라는 사람은 항상 다른 직장으로 가겠다는 사람이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알바하는 사람은 다른 직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알바할 수도 있어요. 계속 알바할 수도 있죠.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주부세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알바해야지.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그걸 할 수도 있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바로 생계하는 사람이 오케이, 난 이 알바로 평생 살아갈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뭐가 됐다? 양질의 일자리 구직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왜? 학력과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청년 실업이 다른 나라 실업과의 다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겪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던 누구다? 일본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할 모든 능력을 갖췄지만 취업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장은 알바로 생계하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나라가 겪었던 문제와는 달랐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만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면 독일을 비교하거든요. 독일의 청년 실업은 고졸의 청년 실업 문제라면 우리의 청년 실업의 문제는 대졸의 청년 실업 문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그 차이점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인이 만든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뭐였었냐면은 청년 실업률이에요. 청년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뭐하다? 낮은데 니트족은 어떻다?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그럼 유럽의 청년 실업과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죠? 유럽이 오히려 청년 실업은 훨씬 더 뭐하지만 높지만 니트족은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적다. 그럼 이 얘기를 갖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일은 고졸 청년 실업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대졸 청년 실업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면 대졸 청년들이 실업을 문제를 겪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 특히 왜 문제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에 진학했죠. 이때 엄청 다 진학할 때죠. 오케이? 졸업하면 몇 년이에요? 9년, 10년 들어왔으니까 14년쯤 졸업하겠죠? 군대 갔다 와야 되죠? 17, 18. 1년 꼬랐죠? 재산 안 되고 있죠? 왜 지금이 막바지 하이라이트인 줄 아시겠죠? 앞으로는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이해 아시겠습니까? 그 시기가 딱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엄청 재밌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문제점 뭐냐면 아주 재밌죠? 우리나라 청년 25세, 34세의 평균 역량은
언어 능력 최상위권, 구랑 엄청나죠. 저 닮아서. 수리 능력 문제 해결력은 중위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상위 1%의 역량은 33개국 중 최하위권이에요. 그런데 하위 1%의 역량은 최고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젊은 청춘들의 역량은 뭐 됐습니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다시 대한민국 청춘들의 역량은 무슨 화되어 있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근데 최상위층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꾸로 하위층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방 정리되셨죠? 그럼 저 얘기는 왜 할까? 그래서 기술 변화에 취약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약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선생님이란 제가한테 하는 거니까 뭐 화내지 마시고요. 최상위층은 전문직이에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상향 평준화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한민국 청춘의 실력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중상에 엄청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상이 주로 선택하는 직장은 어떤 거예요? 전문직 아니죠. 그럼 이 중상이 취업하는 직장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 사무직, 하나 뭐예요? 숙련 생산직이에요. 맞죠? 그럼 밑에는 뭐예요?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단순 서비스직이나 미숙련 생산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이 업종으로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졸 실업률은 늘어났지만 고졸 실업률은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까 보였던 게 기술혁신에 가장 취약한 데가 바로 여기다라는 거잖아요. 무인 자동차. 왔으니 의료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데 나오는 거죠. 서비스지. 자,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상, 중, 하가 있으면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으면 대한민국 청년은 어디에다 여러분 분포됐다 그랬죠? 여기에 아주 밀집되어서 분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밀집되어서 분포했는데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그럼 일자리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전부 취업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점점 이렇게 밀집되기는커녕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양극화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의 문제는 대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문제예요. 두 번째, 이걸 다 다르게 표현하면 또 대가 나와서 미안한데 뭐가 돼야 됐습니까? 대졸과 고졸 임금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 쭉 있으면 예를 들면 전문대 나와서 이제 느낌이 오시죠? 20년 전 저희 때만 해도 전문대 나오면은 취업할 때 많고 괜찮았어요. 요새 전문대 아예 안 가죠. 안 가잖아요. 그냥 고등학교에서만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 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취업시장의 이중구조화라고 표현됩니다. 이게 한국의 청년 실업의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나오시겠지만 고졸임금은 그대로 있어요. 고졸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졸임금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졸임금과 대졸임금의 격차가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중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나오긴 어렵겠지만 첫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것. 그리고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것. 사실은 중요한,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만 역성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건 청년이고요. 우리는 중년, 장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 연봉 3천이 있고요. 중소기업 연봉 4천이 있어요. 자, 우리 청년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자, 우리 청년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자, 저 어느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죠. 왜? 전 미래가 없거든요.
친구 미래가 있잖아요. 여기서 경력을 쌓아야 나중에 더 큰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제가 여길 왜 가요? 스트레스 받게. 그냥 마음 편하게 여기 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이중 구조화 되어지는 한국의 일자리 문제. 근데 사실 그거는 구조적 문제라 쉽지 않은 해결이지만,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의 실업 문제는 유럽 친구들이 겪는 실업 문제와는 좀 다르다. 네, 바로 한마디로 해서 상향 평준화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직업 구조의 이중 구조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거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 실업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의 생존 경제는 계속 갑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세계사 영국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커버했던 나라들, 미국, 싱가포르, 홍콩, 오만 이런 나라들 보면은 항상 영국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왔다 쏙 나갔다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광저우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광저우 옆에 있는 정말 정글이 꽉 박혀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농사 짓고도 살 수 없는 홍콩이라는 조그만 섬을 달라고 합니다. 중국은 뭐 어떡합니까? 전쟁을 쓰는데 줘야지. 그래서 홍콩과 상해를 갖다가 영국한테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사정 좀 봐달라. 우리 형동생이잖아. 같은 영어 쓰는 민족이고 그러지 말자 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좀 파시즘을 대응해서 싸웠는데, 그다음 파시즘 아니었지만 독일 대응해서 싸웠는데 우리 좀 빚 좀 탕감해달라. 그랬더니 미국이 탕감해줄 수 없고 100년에 걸쳐가지고 3%를 갚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1차 대전에 진 빚을 갖다가 영국이 마지막으로 언제 갚았냐면 2008년에 갚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의정부를 만들어주니까 이 나라들이 굉장히 쉽게 영국한테 그러면은 우리 7개 나라 또는 8개의 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낱줄에 C줄을 갖다가 쫙 끼우기 위해서 오늘 영국의 통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국은 한때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고, 영국이 만든 국제법이라든지 회계 시스템, 보험, 아니면 금융 같은 것이 아직도 국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영국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갖다가 더 풍부하게 하는데, 또 우리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